자, 이제 넘어가서 부동산의 매매, 가로 1번의 계약금, 어려울 거 없죠? 한번 읽어보시고 양가로 2번의 계약금의 종류. 계약금은 목적과 기능에 따라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동그라미 1번의 증약금, 증거예요. 증거, 약속. 증약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의미를 갖는 계약금을 말한다. 자, 계속 동그라미 2번의 해약금. 해약금은요,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갖게 하는 의미예요. 그 무슨 소리냐면 이 계약을 일방 당사자가 깨버리면 그때 이제 페널티로 내는 돈이 해약금이 되죠. 그래서 민법은 계약금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을 해요. 이제 그 계약이 당사자 일방에 의해서 없어져 버리면 그 둘이 냈었던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바로 전환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중도 지급 등 이행 착수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배액을 상환한다는 게 그러니까 물건을 살 사람은 팔 사람한테 계약금을 내니까 이거 내가 안 받을게 하고 포기하면 되는데 거꾸로 물건을 팔 사람이 살 사람에게 안 팔아 그러면 얘는 돈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배액을 그러니까 한 배를 더 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 그러니까 서로 쌍방 간에 계약금은 그래서 무조건 매수인만 부담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매도인도 어차피 그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그만큼을 돌려줘야 되니까. 그걸 해약금이다. 위약금은요. 위약금은 이행 확보의 수단으로 교부되는 계약금을 의미하며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어야 된다. 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금은요. 해약금의 형태로 쓰여지고 특약이 있다면 위약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가로 2번에 매매의 효력이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매매의 효력은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 위에는 가로 1번으로 내려볼게요. 다 안 보겠다는 건 아니고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 매도인이니까 물건 갖다 판 사람이에요. 매매가 성립된 후 매도인은 매매 대상 물인 재산권의 이전 의무가 발생을 해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는 매수인의 대급 지무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자, 동시 이행 관계라는 게 뭐냐면 이 권리를 서로 동시에 주고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 B가 서로 물건을 매도한다면 자, 이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그 금전,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자산을 중도금, 뭐 잔금을 납입하는 거고요. 처음에 뭐 계약금 내고 중도금 냈으면 그래서 전부 다 돈을 납입을 마무리해 주는 거고 그럼 이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거꾸로 이제 물건이죠. 물건을 이전해둬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서로 동시적으로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사기로 했던 매수인이 이 잔금의 납입을 이행하잖아요. 이행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면 동시 이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약 날이 3월 1일이다 하더라도 3월 1일이 지나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이전시켜줄 의무는 없는 거예요. 계약 날짜가 아무리 이 날짜여도. 왜? 일방이 계약 이행을 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정 기간까지 기다리다가 안 되면 그렇죠. 이행 지체로 인해서 우리가 법정 해제권이 발동하는 거고. 아시겠죠? 개념상으로 뭐 이 정도 이해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동시 이행 관계에 있고요. 또한 매매 계약에 있은 후에는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게 된다라고 나와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면 자, 여기 지금 물건을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시키는 이전에 발생한 과실은 매도인 책임이다 이 소리예요. 즉 과실이라는 게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월 1일에 목적물 건물을 이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뭐 특정 일정으로 인해서 얘가 물건을 이전을 안 했어요. 그리고 3월 2일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얘가 전손 처리가 돼버리면 야 3월 1일부터 네 거였으니까 네 책임이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전하기 전이니까. 이전하기 전에 발생한 과실은 매도인 즉 원래 물건을 갖고 있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날 잔금 납입이 이루어졌으면 3월 2일에 전손되면 매수인의 물건이 탄 건데 이런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권리 관계 이전을 안 시켜줬을 때의 문제는 전부 다 매도인이 책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 장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했다면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물건을 넘겨주지 않은 사람이 즉 갖고 있는 사람이 책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넘어와서 가로 2번에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
매수인은 계약에 의한 목적물을 인도받은과 동시에 대금 지급 의무를 가져요. 대금 지급이 지체되면 대금의 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매수인이 매수 권리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을 때 매수인은 위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을 공탁 청구할 수도 있다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계약 시 유의사항 우리가 앞서 한번 봤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나 여기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들인데 한 번 더 간단히 볼게요. 양가로 1번 계약 당사자의 권리 유무 확인에서 소유자 확인. 매도 매수인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거래대상 물건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간혹 매도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매도인이 진정한 물건의 소유자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데 갖다 팔면 사기꾼이죠.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거래 대상 물건의 소유권을 확실히 취득하여 매매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제 요 경우는 또 뭐냐면 사기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앞서 뭐라 그랬어요? 상속받은 물건, 경매받은 물건은 등기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는 이 사람이 소유권자라고 표시가 안 된 거예요. 등기를 안 했으니까. 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경매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등기를 안 했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진짜 거래 대상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매매가 가능한 사람인지 여부도 판단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상속을 받는다면 그 부모가 사망을 했는지, 사망 이후에 이 사람이 상속권자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이번에 대리권의 확인.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현대사회는 바쁘기 때문에 타인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에게 많이 맡기죠. 그러므로 부동산 매매 시 대리인이 개입되는 경우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해라. 민법 제130조에서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므로 대리인이 매도인이나 매수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아니하고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률 행위는 무권리대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됐죠?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생기는 그런 사기 중에 하나죠. 진짜 주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그 인감증명서 도장 찍은 대리권을 갖고 왔는데 이제 그 서류 자체가 무효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양가로 이번에 목적물의 확인. 자, 1. 물건의 확인. 눈으로. 공법상 제한의 확인도 눈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사법상 제한의 확인 마찬가지. 전부 다 눈으로만 한번 쓱 읽어봐도 큰 무리는 없다. 넘어와서 양가로 3번의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자, 구두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나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가능한 한 문서로 체결하는 게 가장 좋다. 그죠? 뭐 요 정도까지 보시면 끝. 내려와서 양가로 4번 계약 이행 시 유의사항. 계약서를 작성할 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한번 발급받아서 매매 당사자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중도금 지급할 때와 잔금을 치를 때도 다시 한번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이 기간이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안에 어떤 이슈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계약금 낼 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한번 보고 문제 없네 이렇게만 끝내지 말라. 됐죠? 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의 대출제도의 활용. 요거는 실은 뭐 여러 가지 파트들에서 그 재무설계 원론 파트에서도 다루고요. 여러 가지 파트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선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만 볼게요. 넘어오셔서요. 그 음영 처리된 박스 보세요. 1번에 담보 인정 비율 LTV. 담보가치 대비 대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실은 이제 어렵게 담보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값 대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10억인데 LTV가 30%면 3억까지 대출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 산식으로 만들면 10억 분의 얘가 X예요. 얘가 대출금이에요. 얘가 30%라고 나오면 이 30%가 LTV예요. 그렇죠? 이제 밸류하고 론을 비교하겠다 이거예요. 론 투 밸류인데 요 10억이 부동산에 갇힌 밸류가 되는 거고 요게 내가 대출받은 대출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면 넌 대출금은 3억이구나. 이 얘기죠. 그러니까 LTV가 높을수록 내가 받는 대출금이 커지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 거래 제한을 할 때 우리가 그 공급을 늘리는 건 수요 공급 파트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조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구를 갑자기 늘릴 수도 없고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부동산 아파트가 빵빵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 부동산 버블이라던가 뭐 너무 오르는 버블 또는 너무 죽어가는 긴축
이제 이런 리세션이죠. 침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요 대출 제도를 손보는 거예요. 얘를 손보면 바로바로 영향이 오니까. 그렇죠? 이게 LTV고요. 그다음에 DTI의 총 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여기는 인컴이죠. 소득으로 뎁트, 부채를 얼마만큼 갚아낼 수 있냐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인데 내가 내는 그 부채가 얘가 3천만 원이에요. 연간. 그러면 3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얘가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낼 수 있는 대출 원리금 금액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얘를 20%로 제한하면 내 소득 대비 20% 이상 원리금을 내서는 안 된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가거나, 아시겠죠? 대출금을 줄이거나.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요 총부채 상환 비율인 DTI 제도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LTV는 실은 소득이랑 상관없고 비싼 집을 살수록 조금 더 대출금이 커지고. 근데 따지고 보면 비율이니까 절대 금액으로는 커지기는 하지만. 자, 3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총부채 상환 비율보다 조금 더 강화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모든 주택, 모든 원리금을 다 때려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DSR이 된다. 됐죠? 그래서 DTI보다 조금 더 타이트한 기준이 DSR이다.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계속 넘어가서요. 이제 2절 부동산 임대차의 기초 한번 볼게요. 자, 1. 부동산 임대차의 개념.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생기는 효력이 생기는 채권계약이 임대차 계약이다. 가로 1번 임대차의 특징.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임대차를 등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할 때에는 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다. 다만 건물의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이나 후 폐한 때에는 효력을 잃게 될 수 있고 임대물에 대한 공과금 부담 증감이나 기타 경제 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에 상당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는데 만약 임차인이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말이 엄청 긴데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일단 임차인과 임대인 구분하는 거 설명했어요. 임대인, 큰 사람이니까 건물주가 임대인이라고 했었고 임차인이 거기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임차인과 임대인 권리에서는요. 대부분 다 임차인을 보호해요. 그러니까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보호받는 자들인데 이 경우에 이제 임대인을 보호하는 몇몇의 경우들이 있어요. 그 몇몇의 경우가 방금 얘기 나왔었던 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그 사용하고 있는 그 물건들을 재임차하거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쓰기가 힘들어지는 것들. 그렇죠? 임대차 계약이 기본이죠. 그리고 차임이 밀렸을 경우에만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제약은 대부분 다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계속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을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데 이때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한 달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대인보다 기간이 짧아요. 나 여기 그만 살 거야 라고 말하면 한 달 있다가 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될 수가 있다. 계속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겠다. 됐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뭐 월세를 올려줘라, 보증금을 올려줘라라는 내용이 없이 시간이 지나면 이전께 그대로 갱신된 것으로 보겠다. 자, 가로 2번에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그래서 양가로 1번 임대인의 권리예요. 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을 연체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임대인의 권리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원래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월세를 밀리거나 이럴 때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요. 임대인의 의무는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게 임대인의 의무이다. 계속 임대인의 주의사항 눈으로만 한번 쭉 읽어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계속 가로 3번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이 생기고 더불어 상한 청구권, 차임 증간 청구권, 해지권,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등등 임차인에게는 엄청난 권리가 많아요. 자, 가로 1번에 임차인의 권리.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존행위를 한다라는 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라고 임대인이 막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막으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원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야, 네가 막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장사가 안 되니까 나 나갈 거야. 내보내줘. 이제 이거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계속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할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상환 청구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임차한 건물에서 물이 새요. 이제 그거를 당장 급하니까 수리공을 불러갖고 물 새는 걸 막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임대인이 해줬어야 되는 것들을 임차인 스스로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한 청구가 가능하다. 계속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된다. 이제 유익비 지출이라는 건 예를 들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이제 3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준 거죠. 근데 나갈 때까지도 그 엘리베이터로 인해서 유용, 이익이 계속 발생을 한다면 그 설치비의 일부 금액을 임대인이 보상해 줘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있어야 돼요. 그 순간에 내가 있는 동안에 있었는데 내가 나가고 나서 사라지면 요건 이제는 그 지출 금액에 대해서 상환하거나 돌려줄 필요는 전혀 없다. 요 정도 보시고요. 거기서 세 줄 내려와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는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을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요게 매수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내가 이 물건을 놓고 나가는데 얘를 빼갈 수가 없는 경우죠. 이럴 때는 네가 사가. 이게 매수 청구권이에요. 방금 얘기했었던 이게 이제 매수 청구권이랑 그 상환 청구권은 살짝 애매하기는 한데 핵심들은 이런 거죠. 내가 필요해서 에어컨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조금 좋게 만들었을 때 원래 에어컨이 없었던 건물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권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거 사가 주세요. 당신이 이거 사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계속 단 이제 중요한 거예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다 별표예요.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건물이 있을 때에는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매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정리해 보자면 똑같이 에어컨을 천장에 설치를 하는데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요. 그럼 나갈 때는 당연히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이걸 동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일단 매수 청구권 요청을 해요. 너가 이거 좀 사가 볼래? 싫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철거권을 가져요. 에어컨 떼가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가져갈게. 이해되나요? 여기 이제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랑 개념이 약간 달라요. 철거권이랑. 자, 그래서 임차인의 의무, 차임은 동산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매월 말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말에 지급해야 된다. 그런 수확기가 있으면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되고 등등등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와서 임차인이 주의해야 될 사항들 이제 주요 내용이에요. 별표 쳐 보시고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완전하게 회수할 수 있을지 미리 계약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되고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법률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안고 투자한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갑자기 주변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전세 보증금 시세가 내려가 기존의 전세 보증금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라. 이러한 경우 대비하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해봐라. 또한 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계약할 때도 주의해라. 깡통전세, 요즘에 TV에 엄청 나오죠. 깡통전세를 조심해야 되는데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한 금액이 해당 부동산 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한 주택을 말해요. 그러니까는 우선 변제권자들에게 다 떼주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깡통 전세가 되는 거죠. 이러한 주택은 만기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가 어려워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하나 임대인이 이자를 못 내거나 대출금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경매 낙찰가에서 채무액을 빼고 나면 임차인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주변 부동산 시세를 보고 가능한 한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보증금 합한 금액이 최소 주택가격의 80% 이내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해라. 80%를 넘어가면 월세로 해라. 실은 80%도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해버리면 의미가 없죠. 네. 그래도 이제 나와 있으니까 요 정도 개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개념까지.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한번 잡아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 요 두 가지 파트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이번 시간도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